Dubro Suspicion Files. (1988년) 온 나라가 서울올림픽의 열기로 정말 뜨거웠을 때죠. 근데 바로 그 화성에서는 공포가 비처럼 내리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13살 소녀가 자기 방에서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겁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8번째 희생자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인이 잡혔어요. 네, 그게 놀라운 지점이에요. 자백도 했고 당시에는 최첨단이라고 여겨졌던 과학 수사 기법이 바로 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20년 옥살이를 하고 사건은 그냥 해결된 사건으로 모두의 기억에서 굳어지는 듯했죠.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이 모든 게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화성 8차 사건, 사법정의의 붕괴와 회복이라는 제목의 심층 연구 보고서예요.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넘어서요. 국가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는지를 법의학적 또 사회학적 관점에서 아주 깊이 파고든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단순한 오판이나 몇몇 경찰의 실수 이렇게 보면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돼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건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적나라한 사례거든요. 수서, 과학, 검찰, 사법부 이 각각의 안전장치들이 동시에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하나의 목표, 범인을 만들어서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그 목표를 위해서 마치 유기체처럼 한몸으로 움직였던 거죠. 와, 유기체처럼 움직였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고서 첫 부분을 보면 1988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네, 88 서울 올림픽 개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살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대한민국의 체면이 걸린 일종의 정치적 과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면 옷을 벗으라는 식의 엄청난 압박이 내려왔다고 해요. 아, 위에서부터의 압박이 있었군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든 범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이 수사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질문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누가 범인인가가 아니라. 맞습니다. 누구를 범인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의 답으로 지목된 인물이 당시 22살의 윤석열 씨였군요. 네. 보고서를 보면 그는 그야말로 수사기관이 찾던 완벽한 목표물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네, 소아마비로 다리가 좀 불평했고 배움이 짧았으며 기댈 곳 없는 가난한 농기계수리공이었죠. 저항할 힘도 자기를 변호할 능력도 없는. 그렇죠. 그런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끼워 맞추기 가장 손쉬운 대상이었던 거예요. 특히 기존 화성 연쇄살인 사건들이 대부분 야외에서 발생했는데 이 8차 사건은 실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파고들었어요. 그 차이점을요? 네, 이걸 모방 범죄라고 딱 규정해버리고 그 틀에 윤석열 씨를 그냥 밀어 넣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찰이 이 시나리오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과학수사였어요.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대단해 보이는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법이라는 거였죠. 이름만 들어도 뭔가 거의 100% 정확한 첨단 기술 같잖아요. 맞아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채모랑 윤석열 씨의 채모를 원자력 연구원에 보내서 그 안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즉 국가수가 두 채모의 성분 구성비가 거의 일치해서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감정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고요. 네, 유일한 물적 증거가 됐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이 과학수사라는 게 사실은 거대한 사기극에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먼저 이 분석법 자체에 아주 심각한 한계가 있었다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채모에 포함된 중금속 함량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심지어 일하는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군요. 그렇죠. 같은 지역에 살면서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채모 성분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건 마치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난 범죄 현장에서 모래알 하나를 발견했는데 용의자 신발에서도 모래가 나왔다고 이 모래는 부산 모래니까 당신이 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 아닌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같은 도시에 있었다는 정황은 될 수 있어도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죠. 그런데 이 사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바로 데이터 조작이 있었어요. 2019년 재심 과정에서 30년 전 원자력 연구원의 원본 데이터가 공개됐는데 국과수가 법원에 냈던 감정서 수치랑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데이터가 조작됐다니요? 그러니까 국가 최고 권위의 과학수사기관이 살인사건 재판에서 판사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말입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데요. 도대체 왜, 무슨 동기로 그렇게까지 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바로 성과 때문이었겠죠. 원본 데이터를 보면 현장 채모와 윤씨 채모의 중금속 성분 함량이 항목에 따라서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10배요? 네. 누가 봐도 이건 불일치인 데이터였죠. 그런데 국과수가 이 수치들을 교묘하게 바꿔서 두 시료가 거의 일치하는 것처럼 감정서를 꾸민 거예요. 미궁에 빠진 화성 사건 최첨단 과학수사로 해결. 뭐 이런 극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위조였던 겁니다. 과학의 권위를 빌려서 진실을 조작한 거네요. 어쩌면 고문보다 더 질이 나쁜 범죄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심지어 혈액형이라는 더 명백한 증거도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는 B형으로 판정됐는데 윤석열 씨 혈액형은 O형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넘어간 거죠? 경찰은 이걸 그냥 무시했어요. 무시했다고요? 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진범 이춘재의 혈액형이 바로 O형이었죠. 와, 당시 수사팀은 B형이라는 초기 감정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 이미 범인으로 지목한 윤석열 씨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말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가설을 부정하는 증거는 철저히 외면한 거군요.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과학 증거는 조작하고 불리한 증거는 외면하고, 하지만 살인사건에서 유죄를 받아내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요. 그렇죠. 그들이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필요했던 게 바로 자백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조작된 증거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피의자의 입으로 직접 범행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때부터 이제 가혹행위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된 윤석열 씨에 대한 혹독한 가혹행위가 시작됩니다. 보고서에 담긴 그의 증언을 보면 3일 동안 잠을 전혀 재우지 않았다고 해요. 3일이요? 네, 꿇어앉히고 때리고 잠이 들려고 하면 깨우기를 반복하면서요. 72시간 동안 잠을 못 자는 상태라 그게 사람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조차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자백하면 재워주겠다는 회유와 폭행이 계속된다면 그건 자백이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한 절규에 가깝겠죠. 살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네, 결국 그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살인을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백은 당연히 허점투성이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당연하죠. 보고서는 30년 뒤에 나타난 진범 이춘재의 자백과 윤석열 씨의 자백을 비교하면서 그 모순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달랐나요? 예를 들어 범행 장소 침입 경로에 대해서 윤 씨는 담을 넘었다고 자백했어요. 네. 하지만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그가 어두운 밤에 남의 집 담을 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현장 검증 사진을 봐도 그냥 담 앞에서 넘는 흉내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넘지를 못하고요. 네. 반면 이춘재는 대문이 열려 있어서 대문으로 들어갔다고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피해자의 속옷에 관한 진술이었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비밀의 폭로라고 불리는 범인만 알 수 있는 지식이거든요. 범인만 아는 지식. 당시 경찰은 윤 씨에게 속옷을 무릎까지 내렸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했어요. 하지만 이춘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죠. 속옷을 완전히 벗겼다가 범행 후 급하게 다시 입히는 과정에서 뒤집어 입혔다고요. 뒤집어 입혔다. 네. 속옷이 뒤집혀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수사팀과 범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이 진술 하나만으로도 사실상 진범이 누군지는 명확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윤 씨의 자백에는 이런 핵심 디테일이 전혀 없었어요. 경찰이 불러주는 시나리오를 읊었을 뿐이니까요. 결국 법원은 고문당했다는 그의 주장을 외면하고 조작된 국가수 감정서를 근거로 윤석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22살 청년의 삶이 그렇게 20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된 거군요. 네. 그러다 2019년
발전된 DNA 분석 기술이 기적처럼 진실의 문을 열었죠. 다른 화성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지의 DNA가 나오면서요. 맞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됐고 그가 모든 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하면서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32년 만에 열린 재심 법정은 이 사건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와도 같았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 재심 법정의 풍경이 어땠는데요? 증인으로 나온 진범 이춘재는요. 조금의 반성도 없이 내가 왜 그때 안 잡혔는지 모르겠다 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와,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피해자 윤성여 씨였다고요. 네, 정말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경찰들 그리고 진범 이춘재까지 모두 용서하겠다고 말했어요. 용서하겠다고요? 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면서요. 한쪽에서는 시스템을 비웃는 괴물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시스템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인간의 존엄과 용서라는 가치를 지켜낸 한 인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 대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컸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무엇일까요? 무죄 판결 후에 윤석열 씨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으로 약 25억 원, 또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약 18억 원, 총 43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역시 돈보다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현실과 마주하게 돼요. 바로 그를 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했던 경찰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 등 8명. 네.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 처벌받지 않은 거죠? 잘못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요. 공소시효라는 법의 벽제문이었습니다. 아, 공소시효. 네. 직권남용, 불법 감금,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지나버린 거예요. 가해자들은 그냥 기억나지 않는다. 이 말 뒤에 숨어버리고요. 맞아요. 법은 그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이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이죠.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법적인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이 기이한 역설 앞에서 정말 할 말을 잃게 되네요. 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화성 8차 사건은 단순히 한두 명의 실수가 아니라 수사, 과학, 사법 시스템 전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해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숙제를 남기는 것 같아요. 과학적 증거라고 해서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 수사 과정은 투명하게 기록되고 감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윤석열 씨의 잃어버린 20년을 기억하는 건 단순히 안타까운 과거를 되짚는 일이 아니에요. 네. 제2, 제3의 윤석열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시스템은 건강한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경계하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공소시효라는 격뒤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 권력일 때 그 죄의 대가를 묻는 데에도 똑같은 시간적 제한, 즉 유효기간이 있어야 할까요?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한 시민에게 저지른 범죄를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정의를 진정한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